여러분,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중복 상장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회사가 상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잘 나가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회사를 또 상장합니다. 겉으로 보면 기업이 성장해서 상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모회사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내가 산 모회사 안에 있던 잘 나가던 알짜 사업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별도로 가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회사 주주의 몫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미래 성장 스토리가 배터리 자회사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자회사를 따로 상장시키면 기존 모회사 주주는 내가 산 성장성이 빠져나간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구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그룹의 자금 조달을 우선시한다 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재명 정부가 중복 상장을 금지하겠다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중복 상장을 제한하는 개혁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복 상장을 진짜 막으려면 예외 기준이 매우 엄격해야 됩니다. 전략산업 투자, 대규모 설비 투자, 독립사업성 같은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규제이고 실제로는 또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배구조입니다. 외신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볼 때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지배구조입니다. 가족 중심 대기업, 복잡한 계열사 구조, 내부 거래, 특수 관계자 거래, 이사회 독립성 등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반기업 정서가 아닙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투자자가 묻습니다. 이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이 모두 주주에게 공정하게 돌아오는가? 아니면 특정 지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합병, 분할, 자산 매각, 자회사 상장 같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일반 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가? 한국 시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아직 확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 개정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IFLR,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즉 글로벌 금융 기업법 해석을 다루는 권위 있는 법률 전문 매체인데요. 여기서 법률 해석을 한 걸 보면 이번 개정상법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이사의 의무 위반을 입증해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법 문구 하나 넣는다고 일반 주주가 갑자기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정말 개혁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다양한 개인 주식 투자자 피해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2차전지 테마주, 몽골광산 공시, 대규모 공급 계약 공시,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이러한 위기 장면들입니다. 자, 한 화물차 운전기사는 대출까지 받아서 1억 원 가까이 투자했지만 주식이 거래 정지되면서 원금 대부분을 잃을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또한 60대 투자자는 노후 자금의 보탬이 될까 싶어서 투자했다가 대출 상황까지 막막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단순한 투자 실패라면 시장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투자는 원래 위험합니다. 하지만 공시가 부풀려졌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산업이 테마로 포장되었거나 또는 내부자와 특정 세력이 전환사채 등을 통해서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보도에 따르면 국내 증권범죄 재범률은 2020년 기준으로 약 30%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미국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또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합니다. 미국의 버나드 메이도프는 초대형 금융사기로 무려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 사건인데요. 투자 수익을 벌어주는 것처럼 속이고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는 전형적인 본지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만 우리 돈으로 80 내지 9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막대한 금액이었죠. 물론 사건의 규모와 법 체계가 다르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범죄에 대해서 한 번 걸리면 인생이 끝난다. 이런 신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걸려도 남는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시장은 절대 전환되지 않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투자자가 내 돈이 공정하게 보호될까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사모펀드의 구조입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모펀드가 문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모펀드는 원래 부실기업 구조를 조정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고 더 좋은 주인을 찾아주는 자본주의에 매우 유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홈플러스 사례는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흔든 대표적인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홈플러스는 2015년 MBK 파트너스가 약 7조 2천억 원 규모로 인수한 국내 대표 유통기업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수금융으로 부채를 얹고 자산을 매각하고 점포를 팔고 다시 임차하는 구조를 반복하다가 투자는 줄어들고 점포는 폐점되고 결국 기업의 체력이 약화되어서 기업 회생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고용 약 2만 명, 협력업체, 배송기사, 입점 점포까지 포함하면 약 10만 명의 생계가 연결된 기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전자 단기 사채입니다. 약 4,600억 원 규모, 개인 투자자 약 600명. 이거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신뢰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업을 인수할 때는 빚을 얻고 운영하면서 자산을 팔고 투자는 줄이고 또 이러다가 기업이 흔들리면 피해는 노동자와 점주, 협력업체, 개인 투자자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장은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한국 시장은 누군가는 돈을 벌고 빠져나가고 문제가 생기면 사회가 떠안는 구조가 가능한 곳이구나.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외국인 투자자는 프리미엄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구조가 한국만의 문제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미국에도 KKR이나 블랙스톤 같은 사모펀드가 있고 LBO 구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디스카운트를 받습니까? 차이는 하나입니다. 바로 책임 구조입니다. 미국은 법적 책임이 명확하고 투자자 보호가 강하고 정보 공개가 투명하고 소송 리스크가 큽니다. 하지만 한국은 책임이 분산되고 피해는 개인과 시장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단순히 PER이나 PBR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펀드가 문제가 아니라 책임 없는 자본이 돈을 벌고 떠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되는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지 않습니다. 할인만 붙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신뢰를 산업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AI 시대의 핵심 부품을 만듭니다. HBM, DRAM, NAND는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로이터는 최근 SK 하이닉스 주가가 미국 빅테크 AI 투자 확대 신호에 힘입어서 13% 급등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지출 계획이 올해 7천억 달러를 넘는 규모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AI 수요에 힘입어서 실적이 급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6년 1분기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반도체 부문이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평가는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2026년 5월 초 호행 기준 PER이 약 40배입니다. TSMC는 자료에 따라 약 28배에서 38배 수준입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50배 안팎으로 표시되는 자료도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약 15배 안팎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엔비디아는 AI 플랫폼에 규칙을 쥐고 있습니다. GPU, 후다, 생태계, 데이터 센터, 표준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TSMC는 글로벌 파운드리에 신뢰를 쥐고 있죠.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고객들이 맡기는 생산 기반입니다. 도쿄 일렉트론은요. 도쿄 일렉트론은 반도체 장비라는 병목 지점에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메모리라는 핵심을 쥐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사이클 산업으로 봅니다. 좋을 때는 돈을 많이 벌지만 나쁠 때는 이익이 급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노사 리스크, 정책 리스크, 지배구조 할인까지 붙습니다. 따라서 한국 반도체의 문제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기술력은 있는데 프리미엄을 못 받는 구조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를 보겠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은 GPU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력도 필요하고 변압기, 전력기기, 냉각 장치도 필요하고 송전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컨스터레이션 에너지 같은 전력 기업이 AI 전력 수요 기대를 많이 받습니다. 미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전력기기 분야에서 강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변압기와 전력망 투해 수자를 받고 있죠. 실제로는 최근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과거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미국은 AI 인프라의 본진으로 평가받습니다.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리고 전력 구매 계약을 맺고 원전 재가동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기업은 AI 투자에 납품하는 기업, 그래서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국 기업이 실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글로벌 AI 투자 사슬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느냐 아니면 납품자로 남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저는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 전력망, 원전,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정책을 일관되게 설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업 규제, 전력 요금 장치화, 그리고 노사 리스크가 커지면 글로벌 투자자는 한국을 장기 AI 인프라 거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단기 수혜 기업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세 번째로 AI 제조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AI 두뇌와 플랫폼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가 AI 생태계의 표준을 만듭니다.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첨단 파운드리 생산을 장악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장비, 소재, 로봇, 자동화 분야에서 매우 강하죠. 한국은 메모리, 배터리, 조선, 자동차, 로봇 제조, 전력기기 등 강력한 제조 기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문제는 이 제조 기반을 AI 시대 국가 전략으로 묶어내고 있느냐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단순히 삼성이 잘한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정부가 AI 반도체, 전력망, 원전, 로봇 자동화, 제조의 재교육, 노동의 전환까지 하나의 산업 전략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었었다면 우리는 기술 창업, 제조 혁신, 글로벌 투자 유치, 지역 클러스터를 좀 더 일찍 연결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파 경제 정책의 본질은 기업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국민이 일하고 자본시장이 성장하고 그 과실이 국민 자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 정부는 자본시장 정상화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을 규제하고 노조를 의식하고 자금 흐름 정책까지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면 시장은 정책이 리스크다라고 판단하고 자본은 빠져나갑니다. 결국 주가는 눌리고 기업은 저평가됩니다.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저는 기업 투자를 먼저 끌어오기 위해서 한국판 IRA 전략, 즉 투자와 세제와 산업을 묶은 패키지로 자본을 유일하는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하고 고용 성과를 내면 장동혁 대표가 말한 것처럼 성과 기반 인센티브로 더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들어오게 만들고 성과를 내면 더 밀어주는 구조. 이것이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